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이 집의 모두를 봉쇄하라! 들어간다! 계속 전진! 노비의 딸 하나가 다 무너져가는 양반가를 살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요망한 노비년 보찜에서 우리 집 금비녀가 나왔습니다! 도련님? 어찌 그런 거짓말을?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요. 그날 믿었던 주인집 아들의 추악한 자작극에 아이는 변명 한마디 못한 채 비 오는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쫓겨난 지 단사흘 만에 이 아이가 다시 그 집 대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도둑년이 어딜 감히 다시 발을 들이느냐! 썩 나가지 못할까! 대감마님 오늘 밤 이 집으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두가 비웃던 노비의 딸이 사실은 이 집안의 운명을 쥐고 흔들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 오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리로 내쫓긴 노비의 딸. 과연 그 아이가 관아 문을 두드렸던 이유. 품고 있던 기막힌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복이 가득 찾아올 것입니다. 경상도 안이라는 고을. 낙동강 지류가 굽이치는 이곳 한복판에 한때는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참판 댁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한양의 벼슬아치를 배출했고 논밭이 고을 절반에 달했으며 대문 앞에는 늘 청을 넣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던 집. 문 앞에 서기만 해도 고개를 숙여야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쉽게 기울지 않는다. 하지만 세월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담장은 흙이 허물어져 새로 쌓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담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집이 스스로 버티기 힘들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곳간은 절반이 비었고 하인들은 하나 둘 다른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이들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집은 금세 티가 나는 법입니다. 마당은 점점 더 쓸쓸해졌고 저녁이 되면 불빛 하나 켜진 곳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집의 주인, 이 참판은 한때 한양에서 정삼품 벼슬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길을 비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그는 사랑채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존심은 여전히 하늘을 찔렀지만 현실을 바꿀 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부인 최 씨는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이 기울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고 누구보다 오래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한숨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아들, 이준혁, 25. 아직 젊었지만 집안의 무게를 전혀 짊어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 공부는 뒷전이고 한양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웃고 떠들며 쓰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어 빚을 지고 그 빚을 또 다른 빚으로 막는 삶. 그렇게 조용히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방탕한 삶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해 봄, 이참판 댁에 새로운 식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10살 소녀. 이름은 연화. 작은 몸이었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눈 때문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한 번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를 보려는 것처럼 부엌에서 일을 시키면 시키지 않아도 다음 일을 먼저 해두었습니다. 물 한 그릇을 옮기면서도 넘치지 않게 살피는 아이였습니다. 장작을 패러 보내면 돌아오는 길에 떨어진 기와장을 주워 제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 그저 부지런한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부지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를 처음 접한 날은 11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서당 훈장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아들 어린 도련님의 글 선생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하늘천, 따치,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이 느려졌습니다. 빚을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훈장이 오지 않는 날, 마루 위에 버려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붓으로 쓴 글자들.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숯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늘천. 그날 이후부터 밤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숯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손끝이 까매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듯 한 글자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비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조선에서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해 겨울이었습니다. 이참판 댁의 살림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버티고 있는 듯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울어짐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하인들의 삭슬 제때 주지 못했고 부엌에는 며칠째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점점 옅어졌고 밥상 위에 놓이는 반찬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부인 최 씨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말은 줄어들었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실수라도 하면 그날 하루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꽃간지기 노인을 불렀습니다. 지난달 쌀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꽃간지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모은 채 눈치를 살폈습니다. 예, 부인. 한 섬 남짓되옵니다. 한 섬.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진 목소리는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지난 가을 수확이 30섬이었는데 한 섬이라 하였느냐. 꽃간지기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조용히 손을 멈추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맞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꽃간 옆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에는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살림 장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자주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짚으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입 지출 곡식 입고 곡식 출고. 글자를 읽는 속도는 느렸지만 눈은 정확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 석 달, 매달 쌀 5섬씩이 잡비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잡비, 그 단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섬, 매달, 석 달, 15섬.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수결, 서명, 그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아들 도련님의 글씨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장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빨래를 들고 뒷문 쪽으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장 모퉁이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살짝 몸을 기울여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혁이 낯선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낯설었습니다. 이준혁은 무언가를 적은 종이를 그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상인은 그 종이를 받아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행동들이 더 수상했습니다. 이내 상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빨래 광주리를 든 채로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잡비, 사라진 쌀, 낯선 상인, 이준혁의 수결,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집 안에서. 이듬해 봄, 겨울이 지나고 겉으로는 따뜻해졌지만 이 참판 댁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문 밖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낯선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 깊숙이 울려 퍼지더니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5명, 7명, 10명,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거칠었고 말투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집 도련님께서 우리에게 진 빚, 오늘 당장 갚으시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사랑채 안에 썰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참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는 듯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 모습이 더 처참했습니다. 부인 최 씨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각오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의 손이 그 자리에서 떨렸습니다. 쌀 50섬, 은자 300냥. 순간 숨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이 집이 지금 가진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1년을 버텨도 갚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인 셋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말없이 떠났습니다.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곳간지기 노인도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는 금세 허전해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참판 부부와 이준혁, 그리고 연화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에 들었던 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 금액,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이준혁.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집은 무너진다. 완전히. 부엌 아궁이 뒤편 벽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숨겨둔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치로 쓴 기록들, 날짜, 금액, 이름, 손으로 직접 쓴 것들, 지우고 다시 쓰고 틀린 것을 고쳐가며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서 본 숫자, 이준혁이 상인과 만난 날 사라진 곡식, 그것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이 집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외부 상인과 나눠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1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종이를 접었습니다.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 어른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노비가 양반 도련님을 고발한다.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말할 용기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이 뒤집혔습니다. 금비녀가 없어졌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상자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 뒤편 벽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서서 비녀가 나왔습니다. 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 그 위치, 그곳은 연화가 기록을 숨겨두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아이가 훔쳤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노비의 딸이 주인집 비녀를 훔쳤어요. 그 말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참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자리에서 나왔잖느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준혁의 눈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하게. 당장 내쫓아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도둑을 집 안에 둘 수 없소. 연화는 쫓겨나는 순간 매를 맞았습니다. 고통보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빗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몸을 때렸습니다. 품 안에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물건을 뒤질 때 재빨리 그것만은 숨겼습니다. 그 종이가 지금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관아 방향으로. 그러나 그날 밤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고 하루를 버텼고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 즈음 이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그 말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막에서 보았다 했고 어떤 이는 저작거리에서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 암행어사는 늘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존재. 이참판 댁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암행어사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뭘 잘못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해가 기울 무렵, 연화는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버틴 탓의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매 맞은 자리는 더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문 앞 포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품 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포졸은 이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노비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게냐? 썩 돌아가거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 이참판댁의 재산이 빼돌려지고 있사옵니다. 포졸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날짜와 금액,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종이를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평범한 선비 차림의 낡은 두루마기, 빛이 바랜갓.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깊고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앞에 섰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을 내게 보여주겠느냐? 낮고 조용한 목소리.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선비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선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문을 팔아먹은 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억눌러 왔던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라 하옵니다. 어느 집 아이냐? 이참판댁 노비의 딸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넣었습니다. 잘 왔다. 그 한마디, 처음으로 누군가가 믿어준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집을 살리고 싶사옵니다. 제가 살던 집이옵니다.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참판댁 대문 앞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온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참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준혁. 그 이름 한마디, 모든 시선이 멈췄습니다. 내가 이 집 재산을 빼돌려 외부 상인에게 넘긴 것이 여기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사실이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대답하라. 지금 고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 되면 내 목숨도 여기서 끝이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실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참판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무너진 것은 가문이 아니라 사람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이참판댁 마당에는 아직도 낮의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소란도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침묵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대문 밖 아직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은 마르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이참판이 나왔습니다. 아침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너진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연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툭. 마당 위에 무릎이 닿는 소리.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양반이 노비의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못 보았다. 그 한마디, 그 말에는 후회와 부끄러움과 늦은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급히 몸을 낮췄습니다. 아니옵니다, 주인 어른. 하지만 이참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살렸다. 목이 잠겼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내 아들이 이 집을 무너뜨리는 동안 잠시 숨을 고르듯 멈췄습니다. 너는 끝까지 이 집을 붙들고 있었다. 마당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이 집은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짧은 질문.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말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다시 이어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제가 남겠사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 그 말에는 처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향한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머물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하지만 이제는 가장 단단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작은 불꽃이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그 불은 이 집의 다시 시작을 알리는 불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참판 댁은 조금씩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수된 재산으로 빚을 갚았고 연화가 살림을 맡으면서 곳간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던 마당에는 다시 사람의 발소리가 돌아왔고 저녁이면 부엌의 불빛이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참판 댁에 다시 봄이 왔다. 하지만
그 봄을 가져온 것이 누구인지 이 고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잊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딸 연화를. 몇 해 뒤 그날의 암행어 사는 한양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는 첫 상소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선택한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 말은 한 소녀가 조용히 지켜낸 진심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연화는 10살의 어린 나이에 이 집에 식솔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중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 삶을 살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연화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르신들,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따라 흐르는 옛 이야기, 가람이아 담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